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알아보는 인포맥스D. 오늘도 명확한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대출 조이기에 나섰습니다. 주담대 기간이 최장 40년으로 제한됐고요. 특례 보금자리론 일부 상품도 판매가 중단되게 되는데요. 오늘 부동산 정책 면면을 짚어보겠습니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단 최근에 부동산 시장 보면요. 네. 일부 지역이 좀 가격이 오른 것 같거든요. 이거 예. 먼저 여쭤볼게요. 네. 떨어진다는 곳들도 많고요. 떨어진다는 예측들도 많았는데 왜 오른 겁니까? 지금 2021년도 8월 26일부터 금리가 올랐잖아요. 네. 10번 올렸거든요. 고금리가 지속되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오른 건 좀 기현상입니다. 특히 이제 서울의 서초, 강남, 송파, 용산 네. 이 규제 지역이 있거든요. 규제 이 지역은 지역에서 대출 안 나오잖아요. 예, 이 네. 대출이 이제 30% 이하죠. 네. 이런 지역에서부터 가격이 오르기 시작해서 벌써 17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상승폭은 적습니다. 그런데 오른다는 데 의미가 있거든요. 네. 지난해 12월 달에 저점으로 가장 많이 떨어진 상태였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회복세를 나타나더니 결국에는 5월 달부터 이제 플러스로 돌아섰는데 아무래도 대출도 잘 안 되는데 이 규제 지역에서 올랐던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동성 자금이 아직도 많다는 거. 두 번째는 이제 이들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이제는 더 이상 안 떨어진다. 떨어져도 적게 떨어질 것이다. 네. 그러나 이제 지금 샀다가 5년, 10년 후에는 무조건 오른다는 그 확신을 갖고 있어요. 부동산은 우상향한다. 네. 지금 좀 고금리라도 여유 있을 때 잡아놓으면 사놓으면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가격 오른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017년도 5월 9일 날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취임을 했는데요. 끝나는 5년 동안에 서울시의 한국 부동산원 중위권 평균 가격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데가 성동구였는데 네. 169.9%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5년 전에 1억과 지금 1억이 다르잖아요. 다르죠. 이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알아요. 네. 그래서 지금 높더라도 금리가 높더라도 여유 자금을 가지고 부동산을 사는 그런 현상 때문에 올랐고요. 두 번째는 주요 지역이 오르다 보니까 주변 지역까지 덩달아 오르는 네. 편승 상승이 생긴 거예요. 주요 지역이 오르니까 나도 올려야 되겠다. 이제 회복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심리 때문에 이제 주변 지역이 올랐고 이것이 경기도까지 번져서 네. 경기도 1월이 전부 다 이제 플러스로 돌아섰고요. 네. 지난주부터는 지방도 일부 지역 대전이나 세종이나 강원도가 플러스로 올라섰습니다. 네. 이 시장이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에는 뭐 금년 말까지는 이렇게 강보합세를 유지하지 않겠나. 네. 그러나 시장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고금리 계속되기 때문에. 네. 네. 좀 구체적으로 이제 여쭤볼게요. 일단 교수님 설명은 지금 오르는 그런 것들은 일단 현금이 주머니에 있기 때문에 네. 이걸 가지고 오를 만한 지역에 사두면 여기 이 이상은 떨어지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좀 이후에는 더 많이 오를 거다라는 그런 심리 그리고 그게 옆으로까지 좀 번졌다라는 이제 설명이신데 사실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좀 정책들 중에 이 부동산 시장을 좀 오르게 했다라는 좀 그게 바로 정책들, 특례 네, 보금자리입니다. 그런 것들이 기름을 좀 본 겁니다. 네, 그런 이 것들이 나왔거든요. 특례 보금자리가 처음 출시될 때에는 부동산 가격이나 대출받을 자격 여건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중산층 이상들도 그 저리의 특례 보금자리를 신청해서 주택을 구입하다 보니까 네. 지난달에 한 7조 정도가 나갔고요. 가계부채가 8월 말 기준으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를 보면요. 1,075조나 됩니다. 이 1,075조도 엄청난 금액인데 여기에 주택담보대출만 차지하는 게 827조 8천억입니다. 약 828조가 주택담보대출의 부채입니다. 교수님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수치를 기억을 하시는지. 수치 잘 기억합니다. 네, 네. 근데 이렇게 이제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이게 정부도 부담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특례보금자리를 연소득 1억 원 이상 되는 사람은 안 해주고 네. 부부 합산입니다. 그리고 주택 가격도 6억 원 이하만 해주는 걸로 했는데 네. 이 주택 가격이 일부에서는 또 공시가격이 아니라 착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네. 실거래가 신고기 때문에 실거래가 6억입니다. 그래 되면 결국에는 이제 그 서울의 서민주택 6억 원 이하 아파트 별로 없잖아요. 네. 서민주택만 해당이 되고 뭐 그 이상 되는 10억 전후 되는 중산층 아파트는 대출이 어려워지죠. 그래 되면은 이제 네. 시장이 조금 더 안정화되지 않겠나 보여요. 네. 그 특례 보금자리론이라고 하는 걸 내놓은 이유가 그 부동산 가격이 너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좀 제동 걸려고 내놓은 건 그렇죠. 아닙니까? 떨어질 때 지난번에는 네.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많이 떨어졌어요. 지난 12월 달에 매매 가격이
1.86% 떨어졌어요. 네. 한 달에 전월 대비. 그러다가 이제 1월부터 이제 오르기 시작했는데 회복되기 시작했는데 지금 오르는 건 0.01, 0.02% 아주 미미하거든요. 네. 오른다는 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이제 급락하는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고자 내놨던 그 작품이었어요. 네. 근데 그게 오르는 시장에는 기름을 붓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른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시장 경제로 갈 때에 시장이 어려워질 때 규제를 풀어야 된다. 네. 그리고 시장이 좋아져서 올라갈 때 규제해야 된다는 얘기를 주장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집 없는 서민들이나 집값이 너무 높은 사람들이 볼 때는 떨어질 때 규제를 가만 놔둬서 더 떨어지게 해야지 왜 규제를 완화하냐 그러는데 그때는 규제를 완화해도 가격이 안 올라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아파트 가격이 그 GDP 대비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의 배수가 26배나 됩니다. 근데 홍콩이나 또는 뭐 중국은 뭐 44배도 더 되고요. 우리가 집값이 비싸다고 하는 싱가포르도 15.5배나 됩니다. 네. 그런데 미국은 4.5배도 안 되잖아요. 일본도 지금 10.5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이 너무 많이 높은 겁니다, 우리가.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무주택자나 서민들, 네. 젊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렇죠. 점점 이제 이게 집에 대한 문턱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뭐 결혼이라든가 출산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사실 영향을 미치게 그래서 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처음 제가 방송에서 네. 말씀드리는데요. 정부가 잘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어떤 최근에 그 주택 가격 조작 사건이 났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택 수를 산정하는 주택 보급률에 문제가 있어요. 보급률이요? 주택 보급률은 네. 가구 수 대비 주택 수를 비교하면 딱 모자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주택 보급률에 산정되는 오류가 뭐냐면 다가구 주택이라고 있어요. 네. 이건 법률상 건축법상 이게 그 단독주택입니다. 근데 지하에 두 가구, 1층에 두 가구, 있죠. 2층에 네. 두 가구, 네. 3층에 내가 살면 7가구 살잖아요. 집이 7개입니다. 이렇게 산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바꿔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주택 공급률이 아직도 100% 넘는 걸로 나옵니다. 네, 공급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더 네. 이따가 여쭤볼게요. 그리고 그 대출 관련해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50년 만기 네. 주택담보대출이었습니다. 50년 동안 상환을 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대출액이 좀 늘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를 좀 많이 노렸단 말이에요. 이것도 지금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정부가 이제 초기에 내놓을 때에는 이제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이라는 겁니다.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는 거를 50년 동안 갚는 걸로 했는데 이건 죽을 때까지 갚아야 되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번에 40년 줄였어요. 네. 그래도 대출 금액은 줄어들지만 40년도 길어요, 사실은. 보통 많이 30년도 길다고 하는데 네. 한 집에서 40년, 50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중간에 이거를 상환하고 다른 쪽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 가격이 오르면 또 이제 예, 네. 그러면 DSR을 적용할 때 소득으로 원리금을 갚아가는 방식을 기간이 길어지면 많아지겠죠. 그러면 내 집 마련이 쉬워지긴 분명히 쉬워지는데 네. 이게 이제 제한을 안 하다 보니까 중산층들도 그 뛰어들어서 대출을 받으니까 정작 집이 없는 서민들이나 젊은 층이 집을 구하기가 어려워졌던 네. 거죠. 집값이 오르니까. 네. 이번에 그래서 이걸 40년으로 내렸어요. 네. 내렸는데 그래도 그 사실은 뭐 짧은 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원래 그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으로 받거나 고정 대출로 받을 때에는 조기 상환에 대한 페널티를 물려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3년밖에 안 물려요. 1년이면 예를 들어서 뭐 1%다, 뭐 2년이면 뭐 2%, 3 또는 3년이면 뭐 0.5%, 네. 3년이면 뭐 이렇게 낮은 적으로 빨리 갚을수록 페널티를 높게 청하고 늦게 갚을수록 낮게 하는데 이게 한 5년 정도 이렇게 10년 정도 가면 좋은데 3년 정도니까 40년 받았다가 5년 만에 갚아도 돼요. 페널티가 없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선 주택 가격은 우상향하니까 일단 대출 받고 네. 사자. 사서 그런- 이제 팔아가지고 갚아버리고 네. 또 다시 대출을 일으키자 이런 이제 네. 심리가 좀 작동을 하는 거네요. 초기에 그 17주 전에 주택 가격이 올랐던 강남 주요 지역은 어떻게 보면 반가수요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 특례 보금자리가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60% 이상이 거의 네. 70% 가까이가 실수요자 거래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 편하게 매월 상환할 그 원리금이 적다 보니까 네. 부담 없이 주택을 구입했던 거죠. 네. 그리고 이번에 40년을 줄이면서 그 상환 능력을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항목도 또 넣어놨더라고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고정대출 금리가 아닐 경우에 그렇게 이제 사준이 아닐 경우에 네. 변동금리로 가는 경우 변동금리로 가는 경우에는 페널티를 물릴 수 있는 그 1% 가산금리를 적용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대출보다
더 높은 이자가 되겠죠. 그렇겠네요. 사실은 이제 이자율 변동성이 클 때에는 고정금리가 안전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자율이 고금리에 있잖아요. 또 한 번 더 올라갈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내려간다는 확신은 없지만 제 개인적인 거시경제 그 분석에서는 아마도 연말까지 내려갈 일이 없고요. 내년 상반기도 내리기 쉽지 않습니다. 대외 경제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러면 변동금리로 받는 게 좋은가, 고정금리로 받는 게 좋은가? 네. 지금 현재 고금리이기 때문에 고정금리로 받으면 계속 그래 가야 되잖아요. 네. 장기적으로 볼 때는 변동금리가 유리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당장은 이제 정부가 변동금리를 받을 때는 변동성이 있어서 가산금리 1%를 더 가산해서 네. 대출 주는 걸로 결정을 했죠. 네. 어쨌든 이제 교수님이 설명을 해주실 때 정부에서 내는 정책,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큰 이제 거시적인 측면에서 낼 수 있는 정책이 있고 방금 그런 대출 제도 같은 것들은 좀 미시적인 정책으로 집값의 그 흐름을 좀 조정하는 이제 역할을 하는 그런 정책들이 나오게 되는 건데 사실 이 정책들이 나오면서 가계대출 앞서서 말씀해 주셨지만 상당히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사실은 우리 경제 자체에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얼마나 좀 영향을 미친다고? 이게 이제 거시경제 측면에서 정부가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지난해 8월 16일 날 원희룡 장관이 주택 공급 270만 원으로 공급 발표를 네. 했거든요. 그 공급 소개 보면 정비 사업을 통해서 공급하는 것, 민간이 공급하는 것, 비아파트 부분 또는 뭐 3기 신도시 다양하게 있는데 네. 최근에 경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공공이 추진하는 것들은 그런 대로 계획대로 추진이 되는데 민간 공급이 줄고 있어요. 지금 뭐 인허가 물량도 반토막 났고요. 착공 물량은 거의 70% 정도 줄었습니다. 서울은. 그래서 이게 이제 착공 물량이 준다는 얘기는 향후 4, 5년 후에 주택 공급 입주 물량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거시경제에서 풀어야 되는데 이걸 정부가 잘 못하고 있어서 지난주에 공급 혁신위원회를 열어서 여러 가지 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착공을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인허가 물량을 받아놓고도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는 브릿지로 이 매자니 파이낸싱으로 네. 파이낸싱을 하지만 이게 본 PF로 넘어가야 되는데 PF 대출의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그렇죠. 지금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하고. 지난 7월 달에만 네. 해도 남양주에 사발금고 문제가 있었죠. 지금 주요 4대 은행의 PF 잔액이 127조 원 됩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크다 보니까 여기 또 고금리다 보니까 연체도 되고 아직도 또 미분양이 6만 3천 가구예요. 미분양이 되면 이 건축비 충당도 안 되지만 건설사는 PF 이자도 못 내요. 네. 그 PF가 어렵다 보니까 은행이 옥을 잰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양질의 PF, 건실한 수익성이 있는 사업장은 PF를 풀어야 된다. 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회의 때 주장을 했고요. 네. 그래서 주택도시보증공사나 금융공사를 통해서 PF를 늘리면 네. 착공이 늘어나지 않겠나. 이게 이제 거시경제 측면에서 정부가 하는 일이고요. 네. 또 이제 시장 측면에서 볼 때는 지금 여야 합의는 안 됐지만 주택법 개정안 중에서 1가구 2주택을 없애는 부분, 그다음에 비아파트 부분에 그 오피스텔을 주택에서 제외하는 부분, 그리고 비아파트 부분이 그 공급량이 많이 줄었어요. 네. 그 이유는 일전에 그 인천의 밀초구 사건의 그 역전세나 깡통전세 또는 전세 사기 때문에 선호도가 떨어졌거든요. 근데 사실은 미분양 주택 6만 3천 가구는 아파트만입니다. 네. 비아파트 보면 다 빠졌잖아요. 이것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거시경제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 주택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 부분의 규제 완화 네. 이것도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부동산 시장이 어쨌든 경제 정책 그리고 경제 전반에 좀 영향을 미친 이거는요. 건데요. 네. 부채 비율이 높아지면 네. 가처분 소득이 낮아져요. 들어오는 수익의 상당 부분을 이자로 내야 되니까 네. 원금으로 내야 되니까 그렇죠. 쓸 돈이 적어져서 경제가 위축될 수 있어요. 그렇죠. 이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어서 네.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 부동산 시장의 침체나 부담은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앞서서 이제 여쭤봤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특례보금자리론 모두 조금 이렇게 조정이 되어서 축소되는 부분이 있는 건데 이렇게 대출이 좀 줄어드는 것들이 또 부동산 심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이게요 편승 상승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네. 남이 오르면 나도 그냥 올리는 거야. 네. 사는 사람은 또 마음이 더 점점 조급해집니다. 그렇죠. 이번에 아마도 이 특례 보금자리 규제는요. 부부 합산 1억 원 이하의 6억 원 이하 주택이기 때문에 서민 주택에는 영향이 없을 거예요. 근데 서울에 6억 원 이하 주택이 많지 않거든요. 없죠. 네, 거의 없죠. 그 이상 네. 중산주 주택에는 분명히 타격을 받을 겁니다. 이걸 규제했기 때문에 네. 아마도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는 가격이 덜 오르거나 네. 또는 보합세를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당장에 급락하진 않겠지만 네. 어쨌든 완전히 많이 오르진 않을 거다라고. 근데 좀 아주 높은 가격으로 네. 거래되는 20억, 30억짜리 아파트는 영향이 없을 겁니다. 네, 뭐 이거는 현금 가지고 또 하시는 네, 분들도 이 양반들은 있으니까요. 상류층 네. 사회는 네. 없지만 중산층이 좀 타격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금리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금리가 고금리 시대다 고금리 시대다 하는데 앞서서 제일 처음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또 현금 있는 사람들은 또 사기도 하고요. 가계대출도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금리 어느 정도 오르는 거에는 약간 적응을 한 것 네.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이제 금리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합니다. 네. 보통 짧게는 한 10개월 정도부터 길게는 한 24, 5개월 정도 미치는데 이게 2021년도 8월 26일 날 금리가 올랐잖아요. 네. 금년 1월까지 딱 10번 올렸는데 지금 벌써 한 24개월 넘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금리가 고금리로 있는 걸 그냥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네. 제가 결혼할 때는요. 금리가 12%였어요. 12. 네, 13%, 12%였어요. 근데 그때는 주택 가격이 낮았기 때문에 그걸 네. 감내하고 집을 샀거든요. 네. 지금은 주택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젊은 사람들, 주택을 구입하는 구매력 평균 나이인 40째 전후되는 사람들은 40대가 고금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고금리잖아요. 네. 그래서 주택 매수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네. 거예요. 이런 현상은 아마도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서 네. 이 서민들 주택을 정말 구입해야 할 40대가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실제로 네. 좀 그런 측면들이 나오고 있기도 하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는요 또 기준금리를 우리나라는 올리지 않고 동결을 하고 있는 네. 상황인데도 그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굉장히 또 오르고 있어서 7%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네. 지방의 모 은행 같은 경우는 11%까지 올라가 있는 네. 데가 있고요. 또 이제 그 농협 같은 경우는 일본에 특별 금리를 내놔서 3.8%까지도 유지한 적이 있는데 기준금리가 3.5%를 유지할 때는요. 가상금리가 뭐냐면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정해놓으면 네. 일반 시중은행은 이제 그 은행에서 한국은행에서 돈을 타다가 다시 또 소매금융으로 보낼 때 네. 가상금리라는 게 있어요. 은행의 운영비라든지 최소한 이자를 붙이면 적어도 4.5에서 5.5까지는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특례 보금자리 같은 경우는 3.75, 3.8밖에 안 됩니다. 네. 그냥 너도나도 받은 거예요. 네. 근데 실제 시장에서는 이 3.5에서 3.7 정도 가고 있거든요. 이게 낮은 금리가 아니에요. 네, 높죠. 예를 들어서 뭐 10억짜리 주택을 6억을 내 그 자기 자본으로 가고 4억을 대출 받았을 때 이 뭐 9억 9%, 8%, 7%에 따라서 200, 250만 원, 300만 원씩 내야 돼요. 이자를. 네, 네. 이거 감당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주택 매수에 나서지 못하는 건데요. 금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는 내리겠죠. 네. 근데 언제 내리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요. 주택 시장은 금리가 내릴 때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완전 저점의 거래가 일어나는 시점이거든요. 네. 금년도 말은 뭐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 볼 때는 어렵고요. 미국의 지금 어제 발표한 CPI가 소비자 금리 네. 물가가 3.7% 올라갔어요. 지난달에 3.2였거든요. 조금 내려갔다고 좋아했었는데. 네. 근데 이게 이제 미국의 그 CPI의 목표가 2%인데 3.7이라면 미국의 금리를 올릴 가능성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올리지 못하는 거는 지금 그 오일이 지금 현재 90달러를 육박했어요. 네.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두바이유도 지금 84달러까지 갔거든요. 이게 이제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경제가 침체돼요. 네. 거기 연결된 게 많고 운송비부터 많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지면 물가가 올라가도 금리를 잘 못 올립니다. 왜 그러면 경제가 더 침체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가능성도 있는 거죠. 장기 침체로. 근데 미국이 아마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이번 9월 달에 뭐 20일쯤 넘으면 이제 결정하겠는데 네. FOMC에서 금리를 못 올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나 유가가 안정되고 경제가 아주 침체되지 않으면 올릴 가능성도 있어요. 우리는 어떨까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네. 미국이 지금 현재 그 고용 시장이 그럭저럭 네. 괜찮아요. 이게 이제 아이러니한 거예요. 네. 우리나라는 미국이 올린다 하더라도 경제가 침체되지 않으면 올리겠지만 우리도 경제가 안 좋거든요. 네. 지금 6월달, 7월달, 8월달에 그 무역 수지가 6월달에는 그 11억 3천억 달러 흑자를 봤어요. 네. 계속 적자 보다가 7월달에도 16억 3천억 달러 또 8월달에 8억 7천억 달러 흑자를 봤어요. 네. 3개월 연속 흑자를 봤잖아요. 좋은 일이죠. 아닙니다. 수출도 감소했는데 수입은 더 감소한 겁니다. 그렇죠. 네. 지난 1월 달에 126억 9천억 달러 적자 봤을 때가 저점이었어요, 경제는. 근데 점점점 수출도 줄고 수입도 준다는 얘기는 대외 경제도 어려워지는데 내수 경제도 어려워서 소비가 준다는 얘기예요. 네. 소비가 늘어나면 수입 더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좋아할 일만은 아니다. 단지 이제 저점은 통과했지만 경제가 이렇게 그 개걸음 걷듯이 옆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러면 한국은행도 금리 올리는 데는 겁을 먹을 거예요. 아마 쉽게 못 올릴 가능성이 네. 있어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고민이 깊어지겠지만 만약에 동결한다면 우리는 올리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러나 내리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네. 내리면은 동결이다. 시장엔 네. 좋아져요. 부동산 네. 시장에는. 그런데 그 내리는 게 제가 볼 때는 금년도는 아니라고 봐요. 그럼 지금의 대출 상황과 그리고 금리 상황을 봤을 때 일단은 그 실제로 그 구매를 해야 하는 그 주택을 구매를 할 이제 30대 후반, 40대 초반의 그런 인구들 그리고 또 중산층 이런 사람들의 이제 구매는 지금 떨어질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가격도 중산층 이상의 아파트들은 가격도 뭐 생각보다 덜 오르거나 보합세일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건데 네. 이게 그럼 얼마나 갈 것이고 언제 내년쯤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이거 저는 이제 궁금하시죠?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려울 거라고 보여져요. 네. 왜냐면 이제 그 유가가 내년의 예측이 미국 경제 전문가들이나 우리 한국의 거시 경제 전문가들이 볼 때 내년에도 85달러 이상 유지할 거라고 보거든요. 혹자는 뭐 100달러까지 연말까지 갈 거라고 네. 보는데 유가가 좀 떨어져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수입 수출의 무역 수지의 상당 부분이 그 유가입니다. 네. 유가가 올라가면 무역이 적자를 보고요. 또 시장 다변화도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어려워지면 또 우리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내년 상반기도 경제는 어렵지만은 어렵다. 네, 금리를 내리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이 또 부동산 시장에도 매수 심리나 이런 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앞서서 이제 공급 얘기해 주셨잖아요. 지금 정부에서도 거시적으로 낼 수 있는 정책이 이제 공급 쪽으로 네. 가고 있고. 근데 인구는 지금 굉장히 줄고 있는데 네. 공급은 늘린다? 왜 아파트가 부족하지? 집이 부족하지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저출산 그리고 인구가 주는 것이 부동산 시장에 이제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도 궁금해요. 인구가 작년에 0.78명 났죠? 올해는 7명대가 무너질 것 같아요. 0.7명대가 네. 무너질 것 같은데 인구가 감소하는데 주택 공급 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양극화가 있습니다. 일본의 예를 들면은 일본의 도쿄나 오사카나 교토 중심지에는 주택가격이 비싸요. 우리보다 더 비쌉니다. 3.3제곱미터라는 가격하면 거의 2억대거든요. 역세권이. 근데 이제 1시간만 벗어나면 집이 남아 돌아요. 네. 우리로 치면 70년대 이제 출발했던 일본의 수도권이네요. 다마 신도시를 네. 비롯한 5개 신도시가 거의 뭐 반 이상 비어 있고요. 제가 2019년도에 교수들하고 몇 명이서 네. 도쿄 남쪽의 시조가현을 한 보름 돌아본 적이 있어요. 빈집 조사도 할 겸해서. 근데 일본은 지금 2022년도에 빈집이 약 한 820만 가구 정도 되고요. 우리는 2019년도 자료를 보면은 한 159만 가구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러나 늘어날 겁니다. 물론 주택의 개념이나 인구 분포가 일본하고는 다르지만 일본 단독주택 문화잖아요. 네. 우리는 아파트 문화인데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주택이 남아 돌 수 있다는 거 착각할 수 있는데 그러진 않을 거예요. 네. 일본의 예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우리나라는 전 재산이 부동산이 주택입니다. 근데 일본은 그렇지 않거든요. 일본의 예를 들면은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일본은 아직도 1.2% 정도, 1.1% 정도의 출산율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 인구가 그 부동산 버블이 꺼졌던 1991년도에도 1억이 넘었잖아요. 네. 지금 1억 2,500이 무너졌거든요. 1억 2,500만 인구가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의 빈집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일본은 큰 섬 4개 나라잖아요. 4개 섬나라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홋카이도부터 후쿠오카까지 있던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이 자녀를 태어나서 길러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은 대도시로 보내잖아요. 그 아이가 도시로 돌아오잖아요, 시골로. 그러다 보니까 시골에 집이 빌 수밖에 없죠. 네. 우리나라는 그거보다는 뭐 4-5시간 다 가는 거리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어서 일본처럼 그렇게 빈집이 확 늘어나지는 않을 거다.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늘더라도 수도권과 지방이 또 양극화되겠지만 수도권 내에서도 도심지와 비도시 지역과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일본이 그렇거든요. 네. 일본이 도쿄에서부터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그 남쪽의 시즈오카현의 요코하마나 또는 작은 도시들은 빈집이 많아요. 그래서 이 빈집을 살리기 위해서 도쿄에서 살던 사람들을 시즈오카현으로 이사를 오게 되면 네. 집을 공짜로 줍니다. 그런데도 안 와요. 그래서 공짜로 주는 데도 안 와요. 네. 네. 일단 집을 주게 되면 세금 내잖아요. 네. 그래서 사용권만 달라고 그래요. 네. 사용권을 줘도 안 옵니다. 어. 그래서 시즈오카현은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게 뭐냐면 도쿄에서 시즈오카현 쪽으로 이사를 오는 사람에게는 우리나라 돈으로 6억 정도까지 무상으로 줍니다. 무상으로요? 네. 이자도 안 받고 네. 돈도 안 받아요. 네. 조건이 있어요. 10년간 살아야 돼요. 그 아파트에 10년을 살아야 돼요? 단독주택에. 단독주택에. 네, 아파트 빌려. 근데 안 와요, 그래도.
이게 뭐냐면 점점 인구가 감소해도 도심지에 몰려 사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네. 도쿄 시내에는 인구가 2,500만도 넘잖아요. 네. 도쿄도 자체가. 네. 근데 외곽지로 가면 인구가 감소하잖아요. 서울도 수도권도 그럴 거란 얘기죠. 향후에 네. 인구가 감소하면 거의 서울에 몰려 살거나 경기도에 몰려 살게 되고 저 강원도 일부 지역이나 경상북도나 네. 전라남북도 일부 도서 지역은 인구가 점점 감소할 거예요. 결국엔 지금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건 서울과 수도권의 이야기. 그렇죠. 그래서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주택 공급 산정이 잘못된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네. 대로 이 가구마다 주택이 하나씩 있어야 돼요. 1인 가구도 계속적으로 2030년까지 늘고 있고요. 또 2인 가구도 덩달아 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택수 산정해서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을 그 가구마다 사는 주택을 전부 주택수로 산정하기 네. 때문에 실질 주택 공급률은 낮다는 얘기죠. 네, 결국에는 뭐 서울과 수도권은 뭐 저출산의 영향을 크게 받지 덜 않는다라고 받죠. 네, 봐야 되겠군요.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하이라이트 제일 마지막에 나오니까요, 교수님. 네. 지금 집 사려고 하시는 분들 언제 사야 될까? 무주택자들도 사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거고. 그 네. 부동산 시장은 그런 얘기를 하죠. 지금이 제일 저점이다.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요. 무주택자로서 청약 통장을 갖고 있는 분, 특히 이제 서울의 청약 통장 가입자가 한 600만 명 돼요. 네. 그중에 약 한 350만 명 가까이가 1순위입니다. 그러니까 뭐 몇백 가구 분양할 때 몇백 대 1은 당연한 건데 그래도 서울 수도권 지역에 청약을 통해서 분양받는 게 안전하고 낮은 가격입니다. 네. 지금 건축비가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주택 가격은 점점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네. 원자재도 오르거든요. 지금이 낮은 가격이다. 그래서 내 경제적 소득 수준에 맞고 내가 원하는 지역에 공급이 된다면 청약 시장을 노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두 번째는 무주택자로서 주택을 구입한다 그러면 연말 정도쯤 가서 이렇게 내 집을 마련하는데 좀 관심을 두는 게 어떻겠나. 연말에요. 네. 네. 지금 연말이 지나면 11월, 12월 이제 비수기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성수기에 들어섰거든요. 비수기 쪽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전 수요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있는 집을 팔고 이전하는 경우도 비수기철에 주택을 구입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주택 가격은 타임라인과 페이버리트 라인에서 우상향하기 때문에 지금 사도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이미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번에 2021년도 8월 달에 금리가 오르기 시작해서 지난 7월까지 제가 한국 부동산원의 주인권 평균 가격을 시기열 분석해 보니까 네. 약 한 10.11% 정도 떨어졌었어요. 지금 이제 오르기 시작해서 종전 가격을 회복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도 8, 90%까지 올라왔지만 네. 낮은 편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주택을 구입해도 나쁘진 않다고 봐요, 저는. 현금이나 이런 이제 유동자금이 좀 있으신 분들 네. 말씀하시는 거죠. 파는 네. 시기는 아니라고 보고 반대로 네. 사는 시기랑 반대로 파는 시기는 아닌 네. 거예요. 근데 연말까지는 뭐 그럭저럭 괜찮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대출과 금리 그리고 저출산이 어떤 영향을 이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지 좀 궁금해서 모시고 여쭤봤습니다. 오늘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인포맥스디 벌써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궁금하신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유튜브 연합뉴스 경제TV 채널을 통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포맥스디 아나운서 강래원입니다. 더 많은 실시간 경제 뉴스와 경제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